예, 북미 갈등의 중대 고비로 주목받고 있는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이틀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심 수뇌부가 총출동의 훈련을 참관했는데요. 또다시 북한의 위협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센터님 방금 들으셨죠? 네. 예. 그 유사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미국 핵심 수뇌부 3명이 와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방금 영상 보니까요.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 앞에서 했어요. 그럼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대한민국에 와서 또 동시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예. 유사일에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한반도 상황,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아마도 이제 한미연합 연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연합 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고 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역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군사적 이 방안은 사실은 최우수단이다. 외교적인 방법에 무게를 둔다. 다만 그 외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뒷받침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만큼 북한도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 도발을 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이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 박사님, 그 모든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하겠다고 저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수뇌부 3명이 와서 나란히 그것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앞에서 기자회견했다. 북한이 저걸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군 참가 병력이 좀 줄어들었죠. 한 7,000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일단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정말 어떤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미국이 물러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진정 국면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냐. 뭐 그런 시각도 가능하고요. 달리 보면은 북한의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병력은 대비태세 상태로 두고 훈련 참가를 최소화시키는 걸 볼 여지도 있습니다. 플러스 지금 3명이 와서 얘기한다. 이 3명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전략사령부 자체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사이버사령부, 지구타격사령부 시작해서 미사일 방어 전부 모든 기능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령부가 왔다는 건 소위 미국의 그 3대 핵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전략 폭격기, ICBM, SLBM 이 3가지를 전부 다 운용할 수 있는 부대에 사령관이 와서 모든 걸 다 투입하겠다. 북한 핵전쟁으로 시비 걸면은 핵으로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청장, 미사일 방어 청장 결국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일단은 그 방어적으로 막는 성격. MD 체제. 그렇죠. 소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여기 역할은 뭐냐면 결국 태평양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군 전력을 동원해서 재래식 전쟁의 위협을 막겠다. 결국 이 3가지 의미를 동시에 다 같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상징성이 있는 거죠. 다 한 명 한 명마다 다 그 나름의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반도 이렇게 훈련이 이런지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같은 이런 훈련이 생긴지 처음의 얘기고 굉장히 이례적인 메시지다. 그래서 꼭 미군 병력이 더 참여했다 덜 참여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이게 도상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지휘부들끼리 훨씬 더 잘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에서도 강한 메시지의 해답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갑자기 겁이 나는데 양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제 31일까지 이제 EU 페이지가 열리는데 하루 동안인데 그게 1부, 2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중간에 나눠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에 연습 이름이 을지, 그다음에 프리덤 가디언이거든요. 을지는 정부 연습입니다. 프리덤 가디언은 군사 연습이고요. 이게 이제 합쳐진 거죠? 그렇죠. 거죠?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이 합쳐진 건데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게 결국 총력 전쟁이에요. 우리 정부도 정부와 관련 관공서 모든 기관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런 계획을 연례 연습 때마다 그 절차 훈련을 하는 거죠. 상황을 부여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일부 연습은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함께 하는 것이고
일부 연습이 이제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 주에는 순수 군사 연습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상응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군사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북한 지역을 석권하는 그런 연습들을 물론 도상이지만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군의 고위 아주 최고 사령관들이 한반도에 총출동했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만약에 북한이 그런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제는 북한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고 결국 북한도 이제 어제는 노동신문 개인 필명으로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 판문점 대표부 담화로 얘기했단 말이죠. 수위를 좀 높였어요. 그리고 마치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책임인 것 같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판문점 대변인 담화 이 자체,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판문점 대표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있었죠. 그런데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산 측 군사정전위원회를 90년대 초에 다 철수를 시키고 판문점 대표부라고 하는 것을 임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역시 이번에 이제 이 정전협정에 의해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국가들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성명을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이 회담 이번 훈련의 이 통보를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했는데 그 과거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이 통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판문점 대표부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한 것인데 아마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높은 수위의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자, 양 의원 이거 여쭤볼게요. 그 이제 과거 사례 보면 UFC 훈련 무렵 전후 또 그 사이 또 이후에 이렇게 도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실제 뭐 이게 통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쯤 이게 북한이 도발을 하겠냐 또 어떤 형태인가 굉장히 예측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양 의원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예상하시기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그다음에 이게 훈련을 겨냥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미사일 발사는 실제 미사일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 발사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기본인데 다만 그 발사 시기를 이런 주요한 훈련이라든가 일정과 같이 겹침으로써 여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수일수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이미 이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서 어떤 지금 자신들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든 아니면 뭐 다른 체제든 이런 것들을 발사할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고 관측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달 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북한의 무슨 뭐 잠수함들이 갑자기 동해 쪽에서 비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한다거나 뭐 안 그러면 이렇게 그 저 뭐 또 한 8월 9일 정도 위성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심포항에 있는 그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 그러니까 이게 이제 SLBM 발사한 잠수함이죠. 여기에 뭐 가림막을 쳐가지고 해서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한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SLBM 발사 가능성 그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은 북한이 일단 해놓고 있다. 플러스 알파 지금 사실 뭐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도 북한을 인공위성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주요한 미사일 발사장 인근에 미사일 발사기들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서 마치 발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긴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일 것이다. 일단은 지금 우리 지금 아까 그 미군 주요한 사령관 3인이 와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전략군 사령관 명의로 또 뭔가 좀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뭐 플러스 약간 그 어떤 실제 그 전략군과 관련된 무기 체계들이 뭐 시험 발사를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SLBM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략군 사령부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 1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했죠. 그 뒤로 또 행적이 묘연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보다 한 일주일 앞서 우리 GOP 초소 1km 앞까지 와서 자맹을 했다. 뭐 예전처럼 남측을 관측을 하고 갔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이제 지금 이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역시 괌 타격 계획을 직접 보고를 받고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미국으로 공을 넘겨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김정은의 공개적인 행보가 지금 잘 노출이 안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방 지역을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북한이 재래식 도발 이를테면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일대나 서해 일원에서 뭔가 재래식 도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사실 북한이 지난 2010년 천안함 연평 포격 도발, 그다음에 2015년 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목함 지뢰 도발 이후에는 아직 재래식 도발은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원점이 노출될 경우 자기들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그런 재래식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지난 7월에 ICBM급 발사 2발이나 발사를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 선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뭔가 효과를 봤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371호가 나왔고 중국이 북한의 광물 수입이라든지 해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은 조여오는데 이 상태에서 자기가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뭔가 더 초강수의 도발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미국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뭔가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 의원님, 방금 전략군 사령부 지난 14일 방문한 거 김정은 그 화면을 좀 이따 보실 텐데 그때 아마 이 패트리엇 방어망을 뚫기 위한 확산탄을 북한이 개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약간의 원청 무기라고 할까요? 그게 있던데 그게 확산탄인 게 뭔고 지금 보이시죠 지금 빨간 점 안에 들어있던 그 저건데 저게 뭡니까? 이제 확산탄 형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자탄, 그러니까 그 안에 조그만 폭탄들을 더 집어넣어서 널리 퍼지면서 이제 밑에 때리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확산탄을 많이 쓰는 건 우리 군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소위 우리 킬체인 작전을 할 때 보면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을 부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공격을 할 때 되면은 정밀하게 완전히 그 점을 찍어서 공격하기는 힘듭니다. 탄도미사일이. 그러면은 넓게 퍼뜨려서 공격을 함으로써 이런 그 장갑을 뚫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인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에 요격하는 원점 이걸 무력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이걸 왜 무력화시켜야 되냐면 사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공군력입니다. 그러면 주로 공군기지들 무력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작전을 수행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산탄을 사용을 하고요. 뭐 이제 보면은 저거 말고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3포라고 써놓은 이런 그 탄도에 그런 써놓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이제 만들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이 나오면 방패가 나오듯이 북한이 이런 노력을 계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산탄을 우리 군이 많이 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이 확산탄 쓰는 걸 딱 보니까 북한이 무슨 짓을 하냐면 미사일 발사 차량을 장갑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탄을 맞아도 버티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JDAM으로 가서 정밀 폭탄을 가지고 오면 이거를 그 혼동시키기 위해서 막 이 뭐라 그럴까 이 홀을 갖다 웅덩이를 여러 개 파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 대응을 계속 해 나간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북한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북한군 전력 자체는 많이 떨어져 있고 힘은 약할지 몰라도 북한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열심히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실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마저 이거 여쭤볼게요. 그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핵심 전력 중에 하나가 미국 이지스 아니겠습니까? 뭐 비상시에 뭐 한반도에 이제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이지스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900km, 1000km까지 레이더 감시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요, 이 이지스함들 지금 사고 난 배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저 배들이 어디에 소속됐나를 봐야 됩니다. 저 배들이 전부 칠함대에 소속돼 있습니다. 칠함대라고 하면은 이 소위 이제 서태평양을 다 관항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포함해서 중국 쪽이나 인도양까지 관할하는 게 이 칠함대고요. 근데 지금 이 칠함대 사실 요즘 임무가 너무 과중이 많습니다. 당장 북한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더해서 지금 자유항해 작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임무까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칠함대 임무가 너무 많이 몰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임무 피로도가 쌓여서 자꾸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장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장비 자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게다가 왜냐하면 이제 뭐 1000km 이상까지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그거는
공중을 보는 거고 물 위를 보는 건 이제 대수상 레이더를 통해서 보는 건데 이제 그거는 뭐 거리가 이제 수십 킬로로 제한이 됩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피로가 쌓여 있거나 뭔가 하여튼 이 작전 사이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무슨 지금 일들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태평양은 7함대가 관할하고 동태평양은 3함대가 관할합니다. 근데 3함대가 예전에 이제 냉전 시절에는 소련을 막는 그런 임무지만은 요즘 임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함대를 이제 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는 그러한 지금 이제 전략들을 추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되면은 이런 업무 피로도들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사실 7함대가 너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 방위에도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할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뭐 미국 이지스함 거의 60척 이상 있고요. 뭐 한두 척 고장난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전해상 작전을 일시 중단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 센터장님 여쭤볼게요. 다음 달 6일에서 7일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북방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분명히 대북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지난 7월 초에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8.15 광복절에도 경축사를 통해서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도 역시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장으로 나와라. 그리고 북한이 그런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과 또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